나는 오늘 대기업 임원 면접을 본다. 너와는 격이 달라. 나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다. 나한테 버림받은 거 후회하지 마라. 그 냉혹한 목소리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한 구청 앞에 무참히 울려 퍼졌다. 22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린 너무나도 잔인한 선고였다. 그의 팔에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딱 달라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라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이쪽을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뒤 그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라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평일 오전, 윤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눈앞의 남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구청 창구에 서류 한 장을 제출하고 나온 참이었다. 그것은 22년간 이어온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는 이혼 신고서였다. 창구 직원이 사무적으로 서류를 받아든 순간 지수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막을 내렸다. 하지만 눈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전남편 강민우는 달랐다. 그는 마치 오랜 짐에서 해방되었다는 듯 아주 후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에 기쁘다는 듯 매달려 있는 여자는 민우의 내연 여인 유진아다. 민우는 아주 잘 차려입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앞으로 향할 임원 면접을 위해 일부러 새로 맞춘 것이었다.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오만함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걸로 드디어 자유다. 너처럼 촌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매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민우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함께 보낸 세월에 대한 예의도 없었다. 진심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얼굴로 지수의 전신을 훑어보며 깔아뭉개고 있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 민우가 이직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도, 사업에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질 뻔했을 때도, 시어머니의 빚 문제로 친척들이 난리를 쳤을 때도 지수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며 필사적으로 내조해왔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 그런 지수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였지. 내가 벌어오는 돈에 기생해서 집구석에서 숨만 쉬고 있었잖아. 전업주부라니 아주 편하고 좋은 팔자야. 앞으로는 내 힘으로 돈 벌어봐라. 차례차례 내던져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얼음칼처럼 차가웠다. 진아 역시 일부러 민우의 팔을 쓸어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었다. 사모님, 아, 이제 전 사모님이시죠. 앞으로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전업주부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실 텐데 갑자기 쫓겨나서 불쌍하네요. 하지만 민우 오빠는 이제 저만의 사람이니까 포기하세요. 진아의 말에는 명백한 우월감과 숨길 수 없는 천박함이 섞여 있었다.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확고한 자신감. 민우처럼 훌륭한 남자를 볼품없는 중년 여자에게서 빼앗았다는 성취감. 그것이 그녀의 화려한 화장과 과시하는 듯한 태도 전체에서 묻어나고 있었다. 민우는 진아의 가녀린 어깨를 힘주어 끌어안으며 더욱 크게 가슴을 폈다. 나는 오늘 대기업 임원 면접을 본다. 알아들어? 그냥 평사원이 아니야. 임원이라고. 네가 지금까지 내 돈으로 태평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는 진아와 둘이서 진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거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울며 매달리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눈 깜빡임 한 번 없이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 너무나도 정적인 반응이 오히려 민우의 신경을 심하게 거슬리게 한 모양이었다. 민우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지며 신경질적으로 크게 혀를 찼다. 뭐야, 그 표정은. 조금은 울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애교라고는 없는 여자군. 네가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울며 빌어도 난 절대 돌아가지 않아. 절대라고. 뭐, 좋아. 너는 기껏해야 혼자서 비참하게 살아가 보라고. 민우는 그렇게 내뱉고는 진심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지수는 훗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요하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 시간 신세 많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그저 사무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마치 생판 남에게 향하는 듯한 차가움을 띠고 있었다. 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진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음을 옮기려 했다. 끝까지 촌스럽고 재미없는 여자라니까. 가자, 진아. 네, 민우 오빠. 면접 잘 보세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배웅하지도 않은 채 지수는 고개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구청 앞 도로에는 한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검게 윤기가 흐르는 거대한 차체는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에서 완전히 붕뜰 정도로 이질적이고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수가 망설임 없이 다가가자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민우가 그 이변을 눈치채고 일순간 의아한 얼굴로 발걸음을 멈췄다. 어이, 뭐야, 저 차? 너 대체 누구 차에 타려는 거야? 민우의 물음에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줄기를 꼿꼿이 세운 채 그대로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묵직하고 두꺼운 문이 소리 없이 조용히 닫혔다. 밖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옆에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지적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윤 가문의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무릎 위에 놓인 두꺼운 자료에서 눈을 떼고 지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짙은 틴팅 유리 너머로는 민우가 아직도 의아하다는 듯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우스꽝스럽게까지 보였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슬픔도 미련도 분노조차 없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을 자신의 미래에서 정식으로 지원했다는 고요한 사실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이걸로 겨우 끝났습니다. 지수가 담담히 중얼거리자 최 변호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태블릿을 열어 확인하듯 말을 이었다. 상속 절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의결권 이전도 이미 끝났습니다.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라며 깔보고 내쳐버린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앞으로 민우가 자신만만하게 향할 대기업의 임원 면접. 그 거대 기업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의 채용을 결정할 최종 승인자가 누구인지를 차가 미끄러지듯 조용히 출발했다. 지수가 앉은 좌석 옆에는 하나의 출입증이 놓여 있었다. 윤홀딩스 임원 전용 출입증. 그곳에 새겨진 이름은 틀림없는 윤지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우가 모든 것을 알게 되기까지 앞으로 단 몇 시간. 택시 창문 너머로 낯익은 서울의 거리 풍경이 빠르게 뒤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우는 뒷좌석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옆에서는 유진아가 애교를 부리며 팔을 얽어오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민우의 자존심을 기분 좋게 어루만져 주었다. 오빠, 아까 그 차 엄청 놀랐어요. 진아가 생각났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음소리를 냈다. 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잘 재단된 정장의 소매 끝을 가볍게 매만졌다. 허세 부리려고
일부러 비싼 렌터카라도 불렀겠지. 이혼당한 비참한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거야. 나한테 매달리며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애교라고는 없는 여자였어. 진아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동의하듯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전업주부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서. 그래도 오빠는 이제 저만의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진짜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거네요. 아, 물론이지. 난 오늘부터 대기업 임원 후보로 영입되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구질구질한 생활도 그 촌스러운 여자도 전부 과거의 시시한 추억일 뿐이야. 민우는 자신감 넘치게 가슴을 폈다. 자신이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이 새로운 지위에 어울리는 남자인지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 따위는 그의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던 전처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아주 작은 가슴의 찜찜함. 그것조차도 그는 하찮은 일로 치부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한편 그 시각 그들이 탄 택시와는 다른 길을 달리고 있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차 안은 밖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윤지수는 옆에 앉은 최 변호사가 건넨 두꺼운 파일 하나를 펼치고 있었다. 표지에는 채용 후보자에 관한 조사 보고서라고 명조체로 반듯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최 변호사가 감정을 섞지 않은 고요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오늘 최종 면접 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전 직장에서의 격리 데이터 및 사생활에 있어서의 자금 흐름도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무표정한 채로 파일의 페이지를 천천히 한 장 넘겼다. 그곳에는 민우가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사실들이 냉혹할 정도로 나열되어 있었다. 회사 경비의 부자연스러운 유용 의혹, 부하였던 유진아에게 건넨 분에 넘치는 고가의 선물들, 그리고 전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사내 조사 기록까지 전부 사실이군요. 지수의 물음에 최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감스럽게도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예전에도 본가의 빚을 정리하실 때 지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보고서의 글자 위에서 딱 멈췄다. 민우의 어머니가 떠안고 있던 거액의 빚. 그것을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정리하고 고개 숙이며 돌아다녔던 것은 지수였다. 하지만 민우는 그것을 자신의 공인양 행세했고 뻔뻔하게도 지수의 친정돈까지 손을 대려 했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면접실로 가져다 주세요. 지수는 파일을 조용히 덮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분노는 없었다. 그저 차갑고 맑은 결의만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고요히 굳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저 남자의 말에 상처받을 일은 없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을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에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분 후 서울 도심 노른자 땅에 우뚝 솟은 거대한 통유리 초고층 빌딩, 윤홀딩스 본사라고 새겨진 육중한 표지석 앞에 택시가 천천히 정차했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자 고개가 꺾일 듯 높은 빌딩의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여기다. 여기가 내 새로운 무대가 될 곳이야. 로비에 발을 들이자 광이 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가는 사원들은 모두 세련된 몸가짐으로 조용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진아는 완전히 압도된 모습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대박이다, 오빠. 이렇게 엄청난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거네요. 저 정말 오빠 믿고 따라오길 잘했어요. 민우는 흡족한 듯 웃으며 진아의 손을 이끌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때 진아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로비 안쪽에 걸려있는
한 폭의 거대한 초상화가 있었다. 오빠, 저기 좀 보세요. 진아가 가리킨 곳을 민우도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윤홀딩스의 역대 창업주 일가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진아는 그중 한 여성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저 그림 속 여자, 왠지 아까 그 사모님이랑 닮지 않았어요? 저기 눈매라든가 조금 내리깐 듯한 표정 같은 게. 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촌스러운 여자가 이런 대기업 창업주 일가일 리가 없잖아. 우연히 닮은 것뿐이야. 그것보다 빨리 데스크로 가자. 민우는 진아의 말을 억지로 끊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널찍한 데스크에는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안내 직원이 서 있었다. 민우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이름을 댔다. 오늘 임원 면접으로 방문한 강민우입니다. 안내 직원은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띠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 방문 예정자 명단을 확인한다.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추고 천천히 민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보는 듯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강민우님이시군요. 네, 오늘 최종 면접 대상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데스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일반 방문객을 향한 것과는 명백히 다른 기이할 정도의 경의를 담은 인사였다. 민우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입가를 허물어뜨렸다. 역시 대기업이군. 임원 후보쯤 되니 안내 직원의 태도도 차원이 다르네. 민우는 완전히 착각한 채 안내받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진아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민우는 혼자서 최상층의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응접실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넓고 고요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아 민우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의 면접 진행표가 놓여 있었다. 민우는 무심코 그 진행표로 손을 뻗었다. 시간표와 담당자의 이름이 반듯한 글씨로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진행표의 마지막 한 줄로 시선을 내린 순간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불길한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그곳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글자를 쫓았다. 하지만 인쇄된 그 글자는 아무리 다시 봐도 변하지 않았다. 최종 승인자 윤지수. 민우의 호흡이 아주 잠깐 멈췄다. 머릿속에서 식은땀이 지그시 배어나오는 듯한 감각이 퍼진다. 윤지수.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구청 앞에서 멸시하며 싹둑 잘라내버린 전처의 이름이었다. 말도 안 돼. 민우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경직된 웃음소리를 흘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럴 리가 없어. 동명이인이다. 윤지수라는 이름은 널리고 널렸어. 그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이 대기업의 최종 승인자일 리가 없잖아. 필사적으로 자신을 타이르며 민우는 진행표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하지만 그 글자는 마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용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지는 듯했다. 민우의 가슴 속에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검은 불안이 조금씩 확실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응접실 안에서 강민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심한 갈증을 느꼈다. 최고급 가죽 소파의 안락함조차 지금은 지독하게 불편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진행표의 글자가 민우의 시야에 몇 번이나 낙인처럼 찍혀 들어왔다. 최종 승인자, 윤지수. 있을 수 없어. 무조건 동명이인이야.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듯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 촌스럽고 볼품없는 여자가 이 거대 기업의 임원일 리가 없다. 애초에 그녀는 오늘까지 내 수입에 기대어 살아온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닌가. 민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넥타이 매듭을 꽉 조여맸다. 그래, 난 선택받은 인간이야. 이런 곳에서 쓸데없는 불안을 품을 필요는 없어. 자신에게 그렇게 타일렀을 때 묵직한 문을 누군가 조용히 노크했다. 민우가 서둘러 자세를 고쳐 앉자 초로의 남성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잘 빠진 다크수트를 입은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였다. 가슴에 달린 은빛 배지가 그가 이 회사의 중역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강민우님이시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 임원인 박성일이라고 합니다. 박 이사는 그렇게 이름을 밝히며 민우의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민우는 재빠르게 일어나 서둘러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경험을 쏟아부을 각오로 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어필하는 민우를 박 이사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유능한 인재를 가늠하는 면접관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마치 차가운 무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정체모를 서늘함이 있었다. 강민우님의 이력은 이미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종 면접입니다만 제 쪽에서 여쭤볼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마음속으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역시 자신의 눈부신 경력이 이미 그들을 납득시킨 것이다. 임원 대우 채용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부로 과거의 낡은 인연들을 모두 청산하고 왔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더욱 어필하고자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다. 쓸데없는 얽힘이나 쓸모없는 인간관계는 버려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제일이니까요. 그것은 몇 시간 전에 이혼한 지수를 암묵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신은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성공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필한 민우를 향해 박 이사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렇군요. 쓸모없는 인간관계는 버려야 한다. 그거 참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박 이사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한 단계 낮아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진 듯 차가워졌다. 민우는 순간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나 싶어 당황했다. 강민우님, 저희 윤그룹은 현재 새로운 최고 경영자의 의중에 따라 대규모 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임하신 최대 주주님께서도 당신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대 주주님이요? 민우가 되묻자 박 이사는 무릎 위 자료에 시선을 떨군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은 미래의 경영에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아주 큰 짐을 하나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 말 끝에 묻어나는 기묘한 뉘앙스에 민우의 가슴속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늘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의 의중, 그리고 진행표에 적힌 윤지수라는 이름, 박 이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이 진행표에 있는 최종 승인자 윤지수님 말입니다만 이분은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박 이사는 자료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의 빛이 뚜렷하게 떠올라 있었다. 민우는 무심코 숨을 삼키며 등받이에 몸을 밀어붙였다. 그분은 윤그룹 창업주이신 고 윤태성 회장님의 조카분이십니다. 오늘 자로 모든 지분과 의결권의 상속을 완료하셨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서 쾅 하고 격렬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태성. 그 이름은 분명히 들어본 기억이 났다. 지수가 옛날에 돌아가신 삼촌의 장례식에서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던 집안의 어른이다. 하지만 지수는 그저 먼 친척 중 한 명이라고만 했었다.
재산 따위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친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설마, 민우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 흘렀다. 호흡이 얕아지고 손발끝에서 급속도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다. 동명이인이 아니다. 그 촌스럽고 아무것도 없다며 무시했던 아내가 박 이사님, 그건 뭔가 착오가. 그 여자는 그냥 전업주부고. 필사적으로 수습하려는 민우의 말을 박 이사가 차갑게 끊었다. 강민우님, 당신은 아직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오늘의 면접은 당신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박 이사는 테이블 위에 또 하나의 두꺼운 파일을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표지에는 신용조사 보고서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본인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박 이사가 그렇게 말한 순간이었다. 응접실 밖 복도에서 또각또각하는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 발소리는 망설임 없는 일정한 리듬으로 일직선으로 이 방을 향해 오고 있었다.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다리가 풀려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발소리가 응접실 문 앞에서 딱 멈췄다. 육중한 문 너머에 누군가가 서 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의 손잡이를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찰칵하고 조용히 금소금이 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조용히 열렸다. 응접실로 미끄러져 들어온 차가운 공기에 강민우는 무심코 어깨를 움츠렸다. 숨을 죽이고 바라본 시선 끝에 한 여성이 서 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지수, 야, 갈라진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목구멍을 비집고 나왔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구청 앞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던 전처였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민우가 22년간 보아온 그녀와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다. 지수는 재단이 완벽한 칠흑 같은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등줄기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 서 있는 모습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민우의 막말을 견뎌내던 그 촌스럽고 연약한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파도 하나 일지 않는 얼음 같은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다. 지수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응접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발소리가 들린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인사 담당 박 이사가 튕겨나가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을 만큼 깊은 인사를 했다. 윤지수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그 목소리는 민우를 향했던 싸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절대적인 권력자에 대한 깊은 경외와 예의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본다는 듯한 눈으로 박 이사와 지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이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는 내 전처예요. 오늘 나한테 매달리는 걸 내가 단호하게 버려버린 여자라고요. 민우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경직된 웃음을 띠며 박 이사에게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 이사는 민우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수를 방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다. 지수는 민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다. 그 위풍당당한 행동거지는 오랜 세월 이 자리에서 권력을 휘둘러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박 이사는 지수의 대각선 뒤에 부동자세로 서고는 그제야 민우 쪽으로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강민우님, 말씀 삼가십시오. 이분은 윤홀딩스의 최대 주주이신 윤지수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이 귀에 닿은 순간 민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갈 것 같았다. 최대 주주, 윤홀딩스의 최고 권력자, 눈앞이 어질어질 흔들리며
발밑에 양탄자가 푹 꺼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말도 안 돼. 농담이죠? 민우의 입에서 경직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을 리 없. 지수는 그저 주부다. 내 수입이 없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조차 없는 무능한 여자다. 자기 친정 형편에 대해 뭔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가난한 친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너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야? 내 면접을 방해하려고 이런 대기업까지 기어 들어오다니. 패닉에 빠진 민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추악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지수를 격렬하게 깎아내리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지키려 한 것이다. 박 이사님, 속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돈으로 22년이나 얻어먹고 살면서 자기 손으로는 단돈 10,000원도 못 버는 기생충이라고요. 민우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듣기 거북한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다. 임원 면접이라는 신성한 자리라는 것조차 잊은 채 민우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오늘 내가 훨씬 젊고 잘난 여자랑 재혼한다니까. 앙심을 품고 이런 짓거리를, 이런 촌스럽고 가치 없는 여자가 이 회사의 주주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응접실에 민우의 악을 쓰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우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지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차가운 얼음 같은 눈동자로 추태를 부리는 전 남편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너무나도 고요한 시선에 민우는 반대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지수는 금세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요. 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수는 민우의 말 따위는 마치 파리의 날갯짓 소리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는 듯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입을 다문 순간 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투명할 정도로 차가웠다. 민우는 흠칫 어깨를 떨며 지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강민우 씨, 이곳은 당신 집 안방이 아닙니다. 윤홀딩스 임원 채용의 최종 면접 자리입니다. 지수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민우의 가슴을 가차없이 후벼 팠다.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 이사의 눈은 이미 민우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 듯한 혹한의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이 지금 이 대기업 중역들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추태를 보이고 말았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민우의 등줄기에 얼음을 갖다 댄 듯한 오한이 내달렸다. 아니, 이건 그게. 서둘러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우는 떨리는 무릎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아직 현실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하지만 눈앞에서 조용히 파일을 여는 지수의 손끝에는 확실한 권력자의 여유가 있었다.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류 모서리에 작게 체크를 하는 그 동작. 그것은 민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련된 경영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신용조사 보고서라고 적힌 파일을 조용히 자기 앞으로 당겼다. 당신은 아까부터 나를 무능하고 가치 없는 여자라고 했죠.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생충이라고. 지수는 파일을 천천히 열고 첫 페이지로 시선을 내렸다. 그럼 당신이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22년간 꾹꾹 눌러 참아온 침묵의 대답이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우의 목구멍에서 헉하고 경직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가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래성 같은 거짓과 허영. 그것이 지금 그가 깔아뭉개왔던 아무것도 없는 여자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숨막히는 응접실 공기 속에서 강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공포와 혼란이 한계를 넘어서자 그것은 이내 추악한 적반하장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깔보던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민우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일어섰다. 너, 날 속였구나. 계속 날 속이고 있었던 거지. 민우의 고함이 조용한 방 안에 흉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지수를 노려보며 떨리는 손가락을 똑바로 들이밀었다. 네가 부잣집 핏줄이라는 걸 숨기고 계속 내 고생을 비웃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매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을 때도 너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었던 거지. 민우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철저히 자기 편의대로 왜곡된 피해망상뿐이었다. 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조용히 민우의 광태를 지켜보았다. 그 침묵이 민우에게 자신이 옳기 때문에 대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민우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여 지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사업 실패해서 매일 돈 구하러 미친 듯이 뛰어다닐 때도 그래. 넌 집구석에서 태평하게 TV나 보면서 내 비참한 꼴을 코웃음치며 비웃고 있었겠지.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가 그 빚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받고 있을 때도 그래. 너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 모른 척했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야. 민우의 말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웠고 사실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사업에 실패한 민우가 술로 도피하며 방황하던 나날들. 지수는 자신의 폐물과 소지품을 다 팔고 밤낮 없이 일터로 나가 생활비를 벌었다. 시어머니 이명숙이 떠안은 거액의 빚도 그랬다. 민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큰 소리만 쳤을 뿐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쳤을 때 고개 숙이며 돌아다닌 것은 지수였다. 지수가 친척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모든 빚을 깨끗하게 정리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그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전부 자신의 공로인 양 어머니에게 보고했었다. 박 이사님, 들으셨습니까? 이 여자의 무서움을요. 민우는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인사 담당 박 이사를 돌아보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여자를 회사 톱에 앉혀두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기 남편이 고통받는 걸 22년이나 잠자코 지켜보기만 한 여자라고요. 민우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했다. 지수가 얼마나 냉혹하고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는지를 어필하면 박 이사도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박 이사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차가운 눈으로 우스꽝스러운 피에로를 보듯 민우를 마주 볼 뿐이었다. 강민우님, 본인의 입장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박 이사의 고요한 목소리가 민우의 말을 싸늘하게 끊어냈다. 민우는 흠칫하며 말문이 막혔다. 당신은 지금 그룹의 최대 주주님을 향해 터무니없는 폭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채용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민우는 서둘러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아닙니다. 전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여자의 정체를 밝히려고. 민우의 말은 점차 기어들어갔다. 박 이사의 눈은 이미 민우의 말 따위는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민우에게 점점 숨쉬기 힘든 것으로 변해갔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않았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민우는 움찔 어깨를 떨며
지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내가 얼마나 냉혹한 인간인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 왔는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위의 파일을 차가운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곳은 비즈니스 자리입니다. 감정론이 아니라 사실만을 확인하죠. 당신이 말하는 피를 토하는 듯한 노력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지수의 눈매가 스윽 좁아졌다. 그곳에는 한때 남편에게 향했던 따뜻함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기업을 지키는 냉철한 경영자로서의 날카로운 빛만이 깃들어 있었다. 22년 동안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을 당신은 나를 비난하는 재료로 삼았군요.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속은 것이라고. 지수는 민우에게서 시선을 떼고 수중의 파일을 열었다. 스르륵 조용히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럼 당신이 나에게 숨기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생각입니까? 지수의 말에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다. 등줄기를 타고 기분 나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내가 숨기고 있었던 일? 숨기고 있었던 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너한테 숨기는 것 따위.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말은 중간에서 끊기고 말았다. 지수의 손에 있는 신용조사 보고서의 글자가 민우의 눈에 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지수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민우의 눈앞으로 천천히 밀어냈다. 그곳에 나열된 글자를 본 순간 민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호흡이 얕아지고 시야가 어지러질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민우가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지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왔던 진실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우가 대기업 임원이 되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였던 치명적인 거짓말들이.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려 했지만 손끝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허영과 위선의 성이 지금 발밑에서부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다. 얼어붙은 응접실에 민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우의 눈앞으로 미끄러져 온 한 장의 종이, 그곳에 인쇄된 글자가 그의 안구를 가차없이 꿰뚫었다. 응접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그 잔혹한 진실을 뚜렷하게 비추고 있었다. 전 직장에서의 경비 부당 처리 및 사적 유용 기록 부하 직원 유진아에 대한 고액 선물 구매 내역 회사 경비 횡령 의혹. 민우의 목구멍에서 헉하는 한심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전신의 피가 급격히 역류하고 손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절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을 터였다. 이전 회사를 그만둘 때도 교묘하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신은 우수한 인재로서 원만하게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거 전부 엉터리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조작된 자료임이 틀림없어.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흉하게 삑사리가 났고 쥐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의 공기에 공허하게 빨려 들어갔다.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민우의 볼품없는 모습을 서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조작이 아닙니다. 모두 증거가 확보된 사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명숙 씨의 빚에 관한 기록도 그곳에 있습니다. 지수의 차분한 말에 민우의 어깨가 흠칫 크게 뛰어올랐다. 우리 엄마 빚, 당신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했다고 큰소리쳤던 시댁의 부채 말입니다. 제가 고개 숙여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제 개인 자금으로 완납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지수는 담담한 어조로 민우가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실을 입에 올렸다. 그 말은 허영심으로 떡칠된 민우의 자존심을 뿌리째 박살내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민우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수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는 비참한 사실을. 당신은 언제나 불편한 사실에서 눈을 돌려왔죠.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만 거듭해왔고요. 지수는 조용히 파일을 덮고 민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예전에 남편을 향했던 따뜻한 애정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가 제 친정 형편이나 삼촌인 윤태성 회장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는 마른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을 짜냈다. 지수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차갑고 고요한 빛이 두려웠다. 저는 재산이나 직함으로 부부 사이의 상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투명했다. 하지만 그 투명한 목소리가 오히려 민우의 가슴을 깊게 찔러 들어왔다. 당신이 이직 문제로 괴로워할 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저는 그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작게 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침묵을 나약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치 없는 여자라며 계속해서 무시했죠. 그 말이 민우의 뇌리에 몇 시간 전의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일으켰다. 구청 앞에서 자신이 지수에게 퍼부었던 폭언들.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였지. 내가 벌어오는 돈에 기생해서 집구석에서 숨만 쉬고 있었잖아. 그건 말실수였다고 할까. 민우는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짓밟고 깔보았는지 그 사실이 이제야 무겁게 짓눌러 온다. 강민우 씨, 당신의 면접 자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위 다른 파일로 조용히 손을 뻗었다. 민우의 이력서와 이번 채용에 관한 중요 서류가 끼워져 있는 파일이다. 당신이 지원한 이 임원 자리는 제가 신설한 재건 프로젝트의 관리직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용 문제나 윤리관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죠. 지수의 말에 민우는 절망적인 얼굴로 파일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곧 손에 넣을 예정이었던 빛나는 임원의 자리, 그것이 완전히 지수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기다려줘. 지수야. 우리 부부였잖아. 22년이나 함께 있었어. 정이라는 게 있잖아. 민우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다버리고 지수를 향해 흉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마에서는 폭포수처럼 식은땀이 흘러내려 고급 정장의 깃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 채용만은 나한테 기회를 줘. 민우의 필사적인 절규가 얼어붙은 응접실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일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차가운 유리 공예품처럼 고요하게 민우를 마주볼 뿐이다. 부부였던 건 몇 시간 전까지의 일입니다. 구청 앞에서 당신은 나를 완전히 잘라내 버렸잖아요. 지수의 말은 민우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부숴버렸다. 민우는 무릎이 꺾여 무너질 것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버티며 소파 등받이에 매달렸다. 눈앞의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이 아는 만만한 아내가 아니다. 윤홀딩스의 최대 주주이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절대적인 권력자인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갑게 느껴진다. 진아. 밑에서 진아가 기다리고 있어. 민우는 실성한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내연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대기업 임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녀석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따라온 거라고. 자기 입에서 나온 비참한 말에 민우 자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직함이나 돈이 없으면 진아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그런 민우의 모습을 동정조차 하지 않는다. 당신이 잃는 것은 임원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허영심을 위해 쌓아올린 거짓말이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몰아붙일지.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냉혹한 선고를 내리듯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민우는 소파에 무너져 내린 채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다. 자신이 깔보았던 침묵의 대가가 이토록 거대하고 끔찍한 것일 줄이야. 후회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부족한 절망이 민우의 전신을 시꺼멓게 물들여 가고 있었다. 응접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강민우는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서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힘조차 지금의 그에겐 없었다. 지수야, 거짓말이라고 해줘.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었잖아.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과거의 일상에 매달리려 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 여자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을 터였다. 하지만 지수는 차가운 눈빛 그대로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 일상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뒷바라지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민우의 가슴에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이 퍼져나간다. 그때 줄곧 묵묵히 서 있던 인사 담당 박 이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민우님, 하실 말씀은 그걸로 끝이십니까? 그렇다면 제 쪽에서 업무상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 이사는 무표정한 채로 손에 든 태블릿 단말기를 조작했다. 팡 하는 건조한 전자음이 울리고 화면이 밝게 빛난다. 저희 윤그룹 채용심사에서 중대한 경력 위조가 발각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전 직장의 사실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튕겨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전 직장의 확인이라고? 당신들 맘대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우는 사색이 되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박 이사는 담담하게 보고를 이었다. 네, 조금 전 당신이 횡령을 저지른 회사의 대표님과 직접 통화를 마쳤습니다. 경비의 사적 유용에 관한 증거를 전달해 드렸더니 대단히 놀라시더군요. 박 이사의 말은 민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전 회사에서는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원만한 퇴사를 가장하여 우수한 인재로서 배웅받았던 것이다. 그쪽 회사에서는 즉시 사내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합니다. 피해액에 따라서는 경찰에 고발장 제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이라고 민우의 안면에서 더욱 핏기가 가셨다. 횡령이 밝혀지면 무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이고 사회적 신용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대기업 임원은커녕 재취업조차 불가능해진다. 기다려줘, 박 이사님. 그건 곤란해. 나한텐 갚을 돈이 없단 말이야.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시오. 민우는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박 이사를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지수야, 너도 말해줘. 내가 감방에 가면 너도 곤란해지잖아. 민우는 무의식 중에 또다시 지수에게 의지하려 하고 있었다. 곤란할 때는 언제나 이 볼품없는 아내가 뒤에서 손을 써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수는 싸늘하게 내뱉었다. 제가 왜 곤란해지죠? 우리는 오늘 생판남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우는 자신이 처한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했다. 자신을 지켜주던 투명한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자기 손으로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다. 게다가 당신이 곤란해질 상대는 예전 회사뿐만이 아닐 텐데요. 지수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조작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다. 발신인은 민우의 어머니인 이명숙이었다. 지수 새아가 정말 면목이 없다. 민우 그놈한테는 내가 단단히 일러두마. 민우는 그 글자를 보고 눈을 크게 부릅떴다. 엄마. 왜 엄마가 너한테 사과를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전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윤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뉴스가 친척들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군요. 지수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님은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본가의 빚을 정리한 게 당신이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요. 뭐라고? 당신이 내가 다 알아서 했다고 큰 소리 쳤던 것도 전부 아시면서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겁니다. 소중한 아들인 당신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셨겠죠. 민우의 머릿속에서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다. 어머니마저도 자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는 척을 해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제가 이 회사의 톱에 서게 되자 어머님도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감싸줄 수 없다며 울면서 사죄하시더군요. 지수의 말은 민우의 마지막 도피처를 완전히 틀어막았다. 직장도, 신용도, 가족의 존경도 그가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허상들이 보기 좋게 전부 벗겨져 버렸다. 그 무렵 윤홀딩스의 널찍한 1층 로비에서는 유진아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고급 소파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너무 늦네. 임원 면접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진아는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삐죽였다. 주변을 오가는 엘리트 사원들의 모습이 그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득 고개를 들자 아까 보았던 거대한 초상화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역대 창업주 일가가 그려진 중후한 그림, 그중 한 여성. 아무리 봐도 그 촌스러운 전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마 그런 빈티나는 아줌마가 이 회사랑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진아는 자신을 타이르듯 작게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지글지글 기분 나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민우에게서 와야 할 면접이 끝났다는 메시지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아까 민우를 안내했던 완벽한 미소의 직원이 서 있다. 저기, 죄송한데 일행이 강민우 씨거든요. 면접 아직 안 끝났나요? 진아가 조금 거만한 태도로 묻자 안내 직원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면접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특별한 승인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승인 절차요? 진아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대기업 임원 면접쯤 되면 이런저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걸까? 네, 오늘은 그룹 최대 주주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고 계시거든요. 안내 직원의 무심한 말에 진아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최대 주주, 그게 누군데요? 진아의 목소리가 무의식 중에 떨리고 있었다. 안내 직원은 로비 안쪽에 있는 거대한 초상화를 조용히 손으로 가리켰다. 저쪽에 걸려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분이시죠. 오늘 자로 취임하신 윤지수 회장님이십니다. 진아의 머리를 보이지 않는 망치가 세게 내리친 것 같았다. 윤지수. 그것은 틀림없이 몇 시간 전에 구청 앞에서 비웃어 주었던 그 전처의 이름이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진아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승리자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며 매달렸던 남자. 지금
누가 누구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진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윤지수 회장님이십니다. 라는 안내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메아리 치고 있다. 그 촌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가 이 거대 기업의 최고 권력자라고? 그럼 지금 민우 오빠는 그 여자한테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 진아의 얼굴에서 아까까지의 여유 넘치던 미소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등줄기에 얼음을 갖다 댄 것처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민우가 전 회사에서 저지른 경비 부정 유용, 회사 돈으로 사준 명품 가방과 브랜드 제품들. 만약 그 전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도 공범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 장난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진아의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대기업 임원 따위 절대 될 수 없다. 그건 고사하고 횡령이 들통나면 거액의 빚을 떠안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 사모님이 될 거라며 기고만장했던 자신이 끔찍할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민우에게는 이제 지위도 돈도 장래성도 없다. 자신을 지켜줄 힘 따위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민우의 연락처를 띄우고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누른다. 이걸로 통화도 메시지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리고 안내 직원에게 다시 한번 경직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전 이만 가볼게요. 강민우 씨한테는 먼저 갔다고 전해주세요. 안내 직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진아는 템몸을 돌렸다. 높은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도망치듯 로비에서 뛰쳐나갔다. 강민우라는 가라앉는 진흙배, 그곳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최상층의 무거운 응접실, 민우의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 그것을 확인할 여유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수야. 아니 지수야. 민우는 마침내 최고급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까까지 폼나게 차려입었던 새 정장이 볼품없이 구겨졌다. 하지만 그런 체면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민우는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러니까 이전 회사 일만은, 고소당하는 것만은 제발 봐줘. 앞으로 마음 고쳐먹고 성실하게 일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우는 흉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며 의기양양해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알량한 자존심도 허영심도 모두 내다버린 채 그저 공포에 떠는 불쌍한 사내만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한없이 차갑고 고요했다. 성실하게 일한다고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신용을 잃은 인간이 어떻게 사회에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당신을 고용하는 쪽인 사회입니다. 지수는 냉철한 경영자의 얼굴로 그렇게 쏘아붙였다. 민우는 고개를 들고 핏발선, 매달리는 듯한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우리 22년이나 함께 살아왔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부로서 둘이서 함께 이겨내왔잖아. 그 정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민우의 입에서 튀어나온 정이나 부부라는 단어. 그것은 그 자신이 몇 시간 전에 고청 앞에서 스스로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었다. 지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이겨내왔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저 혼자였습니다.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민우의 가슴 깊은 곳에 예리하게 꽂힌다. 당신은 나의 오랜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계속 깔아뭉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짐 덩어리 취급하며 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렇게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지수의 말에 복수심 섞인 뉘앙스는 없었다. 그저 냉혹한 사실을 거울처럼 들이밀고 있을 뿐이다. 민우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붕어처럼 뻐끔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 박 이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강민우님, 윤그룹에서의 귀하의 채용 심사는 불합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향후 당사 빌딩 부지 내로의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박 이사는 사무적이고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조로 민우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것은 민우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성공자들의 세계로부터의 영구 추방을 의미했다. 불합격, 출입 금지. 민우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주위의 소리가 멀어져 간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무겁고 차가운 납덩이처럼 뱃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가주시죠. 스스로 퇴실하지 않으시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박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등 떠밀려 민우는 비틀비틀 일어섰다. 발걸음이 불안정하여 마치 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같았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수 쪽을 돌아본다. 그녀는 이미 민우에게서 시선을 떼고 수중의 새로운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한 줌의 관심도 분노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민우라는 존재는 그녀의 미래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이다. 민우는 자신의 인생이 진짜 끝났다는 것을 여기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다. 응접실의 육중한 문이 민우의 등 뒤로 조용히 그리고 냉혹하게 닫힌다. 어둑한 복도에 홀로 내던져진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진아의 메시지 알림이 딱 하나 남아 있었다. 오빠랑은 끝이에요. 돈도 없는 남자한테 볼 일 없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요. 민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몇 번을 걸어도 차가운 기계음만 울릴 뿐이었다. 민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대기업으로의 이직, 임원으로서의 지위, 젊은 애인, 그리고 22년간 뒷바라지해준 아내,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단 홀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처박혀 버렸다. 윤홀딩스의 어두운 복도에서 민우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몇 번이나 진아의 번호로 발신을 반복한다. 하지만 귀에 들려오는 것은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무미건조한 기계음 뿐이다. 진아 그 기집애, 날 버리다니. 민우는 벽에 머리를 뚝으며 짐승 같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인생의 절정에 있었을 터였다. 젊고 아름다운 연인을 데리고 대기업 임원이 된다는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직장도, 돈도, 여자도 전부 잃었다. 그뿐인가? 이전 회사로부터 횡령으로 고발당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한폭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래, 엄마다. 엄마한테 부탁하자. 패닉에 빠진 민우의 뇌리에 어머니 이명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라면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다. 지수는 옛날부터 시어머니인 명숙에게는 절대 대들지 못했다. 명숙이 강하게 말해주면 저 건방진 태도도 조금은 누그러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굳게 믿은 민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숙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통화 연결음 후 전화가 찰칵 연결되었다. 엄마, 나야, 민우.
좀 도와줘. 지수 그 미친년이 돌았나 봐. 민우는 매달리듯 스마트폰에 대고 빠르고 다급하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민우가 기대했던 다정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명숙의 악을 쓰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민우는 깜짝 놀라 무심코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소리는 왜 질러? 왜 그러냐고? 방금 친척들이 집에 우르르 몰려왔어. 지수 새아가가 대기업 회장님이 됐다고 동네방네 난리가 났단 말이다. 명숙의 목소리는 공포와 초조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의 등줄기에 다시금 기분 나쁜 땀이 흘러내린다. 그것뿐인 줄 알아? 네가 갚았다고 했던 내 빈말이다. 그거 전부 지수 새아가가 갚아줬다는 게 친척들 사이에 다 까발려졌어. 뭐라고?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친척들 사이에서 민우는 어머니의 빚을 나서서 정리해준 효자로 통하고 있었다. 다들 길길이 날뛰고 있어. 우리 모자한테 속았다면서. 지금까지 지수 세아가 가난한 며느리 취급했던 거 다 사과하라고 난리쳐서 미치겠단 말이다. 명숙은 전화기 너머에서 반쯤 실성하여 울부짖고 있었다. 네가 지가 알아서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나더러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기다려봐. 엄마, 나도 몰랐어. 지수가 그런 대기업 대주주일 줄은. 민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명숙은 들을 귀를 갖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당장 지수 새아가한테 가서 빌어. 네가 무릎을 꿇든 바짓가랑이를 잡든 그 애 화를 좀 풀어주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나도 친척들한테 인연 끊기게 생겼어. 안 돼. 난 이미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나 예전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발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민우가 패닉 상태로 진실을 소리치자 전화기 너머에서 명숙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너 회사 돈에 손을 댔어? 명숙의 목소리가 싹 차갑고 낮게 변했다. 민우는 아차 싶어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기가 막혀서 네가 그렇게까지 막대 먹은 놈이었냐? 빚 거짓말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르다니. 아니야, 엄마. 그건 내 부하 직원이 맘대로. 됐어. 너 같은 범죄자 자식, 난 모르는 놈이다.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뚝 하는 무자비한 소리와 함께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엄마? 어이, 엄마? 민우는 화면을 향해 몇 번이나 소리쳤지만 명숙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걸어보아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만 흐를 뿐이었다. 가장 든든한 아군이라 믿었던 어머니에게까지 완전히 버림받았다. 민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끝에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툭 하는 건조한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공허하게 울렸다. 아무도 없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22년간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어도 지수만은 언제나 뒤에 있어 주었다. 자신이 실패해도 묵묵히 뒷수습을 하며 계속 뒷바라지해 주었다. 그 존재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민우는 그 절대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제 그 따뜻한 곳으로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자신이 구청 앞에서 자기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으니까. 민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복도 바닥에 엎드렸다. 볼품없는 오열이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스며들어갈 뿐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지옥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전 회사로부터의 가차없는 추궁이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비틀비틀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걷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예전 회사로 가서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수밖에 없다. 고 소장이 접수되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민우는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고급 정장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길 가는 사람들이 흠뻑 젖은 채 뛰어가는 기분, 나쁜 중년 남자를 피해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타인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한때 그가 멸시했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인간으로 그 자신이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거센 비가 가차없이 강민우의 몸을 때리고 있었다. 고급 정장은 흙탕물 투성이가 되었고 구두는 물을 먹어 무거웠다. 하지만 민우는 멈춰 서지도 못한 채 그저 무아지경으로 계속 달렸다. 향한 곳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자신이 득의양양하게 걷던 전 직장의 오피스 빌딩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 들어가자 낯익은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놀란 얼굴로 일어선다. 민우는 직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뛰어올랐다. 최상층 대표실의 문을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어젖힌다. 방 안에는 한때 민우를 우수한 오른팔이라며 치켜 세워주던 대표가 서 있었다. 그의 안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경찰에 고발장 넣는 것만은 참아주십시오. 돈이라면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횡령건은 제발 덮어주십시오. 민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 뚝뚝 떨어지는 몰골로 엎드려 소리쳤다. 하지만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민우의 예상을 빗나간 냉혹한 목소리였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 건물에서 꺼져. 고개를 든 민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극한의 분노와 공포에 떠는 대표의 모습이었다. 대표님. 그런 매정한 말씀 마십시오. 제가 여태껏 이 회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닥쳐. 내 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알아? 대표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어 민우의 앞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펄럭이는 소리를 내며 대량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방금 윤홀딩스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내 놈이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하 여직원한테 갖다 바쳤다는 완벽한 증거들이다. 그뿐만이 아니야. 거래처와 결탁한 부정 기록까지 전부 모아놨더군. 민우는 흩어진 서류를 보고 절망의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민우 자신이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이중 장부의 데이터가 일원의 오차도 없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윤홀딩스라면 우리 회사로선 하늘 같은 존재다. 그런 거대 기업의 톱이 직접 사실 확인을 요구해 온 거란 말이다. 우리 회사가 내 놈의 횡령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지면 거래는 다 끊기고 한순간에 부도야. 대표의 호통이 민우의 머릿속을 쾅쾅 울렸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내 놈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거다. 이미 고문 변호사한테 연락 다 끝내놨어. 내 놈 같은 범죄자 새끼하고는 이제 일절 엮이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듯 대표를 올려다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 회사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간다며 비웃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발판은커녕 이 회사에조차 버림받은 그저 불쌍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이때 민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떠올랐다.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지수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법무팀을 움직여 이토록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방대한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 즉, 지수는 어제 오늘 갑자기 이 정보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니다. 그 녀석은
아주 예전부터 내 배신을 전부 알고 있었던 건가? 민우의 입에서 건조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매일 늦게 귀가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줄 때도 일하느라 힘들지 라며 다정한 말을 건네줄 때도 지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그녀를 깔보고 속이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22년. 사실 속고 있었던 것은 자신 쪽이었던 것이다. 지수의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서움과 압도적인 힘의 차이라는 진실이 이제야 비로소 민우의 눈에 뚜렷하게 보였다. 그 무렵 윤홀딩스 본사 최상층, 쥐 죽은 듯 고요한 넓은 회장실에서 지수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비에 젖은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용히 문이 노크되고 최 변호사가 방으로 들어온다. 지수님, 이전 직장에서 방금 정식 답변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지수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손에 태블릿을 덮고 아주 조금 안타까운 시선을 지수에게 보냈다.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는 하나 22년이나 함께한 남편입니다. 경고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수는 천천히 뒤를 돌아 최 변호사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망설임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각오만이 고요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경고를 해서 바뀔 인간이었다면 전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침묵하는 것을 자기 편의대로만 해석해 왔죠.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서류로 시선을 내렸다. 저는 오늘부터 이 거대한 그룹과 수만 명 사원들의 인생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삼촌이 목숨 걸고 지켜온 신용을 제대해서 흠집낼 수는 없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투명했다.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타인의 신용을 먹잇감으로 삼는 인간을 제 미래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결단입니다. 최 변호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존경을 담아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요한 회장실에 빗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다. 지수는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22년 동안 끼워져 있던 결혼반지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재산이 없는 척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본성을 지켜보고 완전히 끊어낸 지금 지수의 마음속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비가 아스팔트를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강민우는 우산도 쓰지 않고 흠뻑 젖은 채 빗속을 헤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고급 정장은 흙탕물과 비로 처참하게 더러워져 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마치 실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훌쩍훌쩍 방향을 잡지 못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민우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몇 번이나 흘러나왔다.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 새하얀 안개에 휩싸인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인생의 승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새로운 지위를 손에 넣고 젊고 아름다운 애인과 눈부신 미래를 걸어갈 터였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도 가족도 다 잃고 횡령죄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리고 도망칠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진아의 번호를 눌러보려 한다. 하지만 역시 화면에는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무미건조한 표시만 뜰 뿐이다. 진아,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민우는 스마트폰 화면에 매달리듯 중얼거렸다. 그래, 진아네 오피스텔로 가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우린 그렇게 사랑했잖아. 민우는 미친 듯한 처절한 집념으로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며 진아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에 다다랐다. 로비의 보안문을 무시하고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억지로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아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린다. 진아, 나야, 민우 오빠야. 문 좀 열어줘. 제발 부탁이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민우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자 이내 찰칵하고 자물쇠 풀리는 소리가 났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진아의 차가운 얼굴이 엿보였다.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경찰 부를 거야. 진아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그 콧소리 섞인 달콤함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강렬한 혐오와 경멸이 섞여 있다. 민우는 억지로 문틈에 발을 들이밀고 매달리듯 양손을 모았다. 부탁이야. 지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나 경찰에 잡혀갈지도 몰라. 나 좀 숨겨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아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크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현관 안쪽에서 낯익은 고급 쇼핑백을 여러 개 끄집어냈다. 미쳤어? 오빠가 횡령한 돈으로 산 것들 전부 갖고 꺼져. 이런 거 집에 뒀다가 나까지 경찰한테 의심받으면 어떡할 거야. 진아는 차례차례 민우가 사준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복도로 내동댕이 쳤다. 비에 젖은 복도에 고가의 물건들이 볼품없이 굴러떨어졌다. 똑똑히 들어. 난 대기업 임원이 될 사람이라니까 만나준 것뿐이야. 돈도 백도 없는 범죄자 아저씨 따위 아무 가치도 없다고. 그 말은 민우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깊게 도려냈다. 진아, 너, 나 사랑했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날 의지했잖아. 민우의 한심한 물음에 진아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바보 아니야? 거울로 자기 꼴이나 똑똑히 봐.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회사에서 잘린 비참한 늙은이 몰골이잖아. 진아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민우를 힘껏 밀쳐냈다. 균형을 잃은 민우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쾅! 무거운 금속 문이 가차없이 닫혔다. 이어서 찰칵찰칵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거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민우는 복도에 흩어진 명품들 사이에 쓰러진 채 망연자실하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승리자의 증표라고 생각하며 과시했던 여자. 그녀는 단지 강민우가 가진 돈이라는 환영에 몰려들었을 뿐인 것이다. 민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힘없는 웃음소리를 흘렸다. 뭐야 이거. 전부 가짜였잖아. 문득 민우의 뇌리에 지수의 조용한 얼굴이 떠올랐다. 22년간 그녀는 민우가 돈이 없어도 결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묵묵히 밤낮으로 일하며 생활을 지탱해 주었고 시어머니가 남긴 빚도 민우가 창피하지 않게 몰래 전액 갚아주었던 것이다. 저는 재산이나 직함으로 부부 사이에 상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지수의 말이 이제야 민우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메아리친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잘라버린 여자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짜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존재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젊고 예쁜 여자는 어이없을 정도로 가볍게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나 진짜 무슨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냐. 민우의 눈에서 처음으로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은 얼마나 거대하고 따뜻한 것을 자기 손으로 때려 부수고 말았는가. 그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 쓰나미처럼 민우의 마음을 집어삼킨다. 민우는 복도에 흩어진 명품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비틀비틀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갈 곳도 없는 민우는 빗길을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겨우 몇만 원. 이혼하면서 위자료는커녕 진아에게 펑펑 돈을 써댄 결과가 이것이다.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조차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지수야, 미안해. 아무도 없는 빗속 길거리에서 민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소리내어 아이처럼 엉엉 울어봐도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자신이 지수에게 퍼부었던 폭언들, 나한테 버림받은 거 후회하지 마라. 그 말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민우 자신의 목덜미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지수는 이미 민우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린 것이다. 차가운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끔찍하게 늙어버린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민우가 모든 것을 잃은 지 며칠이 지났다. 윤홀딩스의 거대한 빌딩 앞에는 몹시 수척해진 한 남자가 서 있다. 더부룩하게 수염이 자랐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비에 젖어 망가진 고급 정장 대신 낡고 싼 옷을 걸치고 있다. 그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이 될 거라며 호언장담하던 강민우의 현재 모습이었다. 예전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횡령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의 수사망이 턱 밑까지 다가와 있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글자 그대로 돌아갈 곳도 내일을 살아갈 돈도 없다. 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빌딩 입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지수를 만나는 것, 지금 민우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울면서 매달리면 분명 용서해 줄 것이다. 22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매정하게 내칠 리가 없다. 그런 이기적인 망상만이 그를 간신히 서 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낯익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윤 가문의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였다. 민우는 튕겨 맞은 듯 뛰어가 최 변호사 앞을 가로막았다. 최 변호사님, 부탁입니다. 지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한테 꼭 사과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남자에게 주변 경호원들이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한 손으로 경호원들을 제지하고 싸늘한 시선을 민우에게 향했다. 그 눈동자에는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절대적인 무관심이 깃들어 있다. 강민우 씨, 지수 회장님은 당신 같은 분이 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최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민우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지수는 내 아내입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억지로 버림받아서 상처받고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해주면 무조건 예전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변호사의 입가에 냉혹한 비웃음이 번졌다. 온화하고 지적인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준 명백한 멸시였다. 민우는 무심코 말문이 막혀 한 발짝 물러섰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어리석고 오만한 분이시군요. 본인이 지수님을 버렸다.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착각이라니요. 내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최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손에 든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구청에 제출했던 이혼 신고서 접수증이었다. 마지막 진실을 알려드리죠. 지수님이 이혼을 받아들인 건 당신에게 버림받아서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의 맑은 목소리가 거리의 소음을 가르고 민우의 귀에 꽂혔다. 돌아가신 백부이신 윤태성 회장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지수님에게 윤그룹의 모든 지분과 신용을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죠. 신용을요.
네, 이 거대한 기업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자 자신의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의 허세나 돈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 있다면 회사는 뿌리부터 무너집니다. 민우의 심장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의 말이 의미하는 끔찍한 진실을 뇌가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했다. 지수님은 당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하신 겁니다. 큰 재산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당신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최 변호사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민우의 가슴을 도려낸다. 결과는 최악이었죠. 당신은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지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여자로 깎아내리고 젊고 다루기 쉬운 여자로 갈아탔습니다. 아, 아니야. 난 그냥 잠깐 눈이 돌아서 민우의 떨리는 변명을 최 변호사는 차갑게 잘라냈다. 그 이혼 서류는 당신이 지수님을 버리기 위한 종이가 아닙니다. 지수님이 당신을 자신의 미래에서 정식으로 지워내기 위한 서류였던 겁니다.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민우가 믿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박살났다.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시험당하고 한계가 드러나 잘려나간 것이다. 불필요한 쓰레기로서 지수의 눈부신 미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지수님은 면접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건 아내라는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직함과 돈의 편의대로 들러붙을 여자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최 변호사의 그 말에 민우는 완전히 녹다운되었다. 그래, 진아가 딱 그랬다. 직함과 돈이 사라진 순간 어이없을 정도로 가볍게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런 얄팍하고 속 빈 껍데기 같은 환상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타인의 신용을 갉아먹으며 살아온 인간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지 당신의 그 몸으로 뼈저리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최 변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려 조용히 걸어갔다. 민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힘조차 없었다. 무릎이 꺾이고 민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바지를 뚫고 피부로 전해져 온다. 자신은 처음부터 지수의 손바닥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올라갈 거다라며 득을양양해하던 그 순간 지수의 눈에 자신은 얼마나 불쌍하고 멍청한 사내로 비쳤을까. 오랜 시간 신세 많았습니다. 구청 앞에서 지수가 마지막으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던 그 모습.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미련 따위가 결코 아니었다. 유해한 인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끊어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결별의 인사였던 것이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다가온다. 경찰 순찰차가 민우가 있는 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전 회사가 제출한 횡령 고발장으로 인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리라. 민우는 도망칠 기력조차 잃은 채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이 진짜로 잃어버린 것의 거대함에 민우는 그저 소리 없이 공허한 눈물만 계속 흘릴 수밖에 없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윤홀딩스 빌딩 앞을 울렸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듯 한 대의 순찰차가 로비 입구 앞에 정차한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우에게 똑바로 다가왔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전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민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민우는 움찔 어깨를 떨며 핏발선 눈으로 경찰관을 올려다보았다. 아, 아니야. 난 안 했어. 유진아, 그 기집애가 제멋대로 한 짓이야. 난 억울하게 모함당한 거라고.
민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가차없이 민우의 팔을 잡아 끌어 일으켜 세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빌딩의 무거운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서 나타난 것은 여러 명의 임원을 거느린 윤지수였다. 앞으로 있을 중요한 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구에 대기 중인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려던 참이었다. 칠흑 같은 정장 차림의 지수는 비 내리는 거리 풍경 속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꼿꼿한 자태, 망설임 없는 고요한 눈동자. 그것은 민우가 22년간 무시해왔던 촌스러운 아내와는 차원이 다른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지수야, 지수야. 민우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 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도와줘. 나 경찰에 잡혀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줘. 우리 부부였잖아. 날 버리지 마.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추고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다. 흉하게 발악하는 남자와 조용히 서 있는 대기업의 회장. 누구의 눈에도 두 사람의 처지 차이는 잔혹할 정도로 명백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동자에는 과거의 남편을 동정하는 빛도 분노도 일절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진실을 직시하는 한없이 투명한 눈빛뿐이었다. 지수가 걸음을 멈추자 경찰관들도 멈칫했다. 민우는 그것을 기회 삼아 지수를 향해 볼품없는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너,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왜 말 안 했어? 처음부터 대기업 물려받을 거라고 말해줬으면 나도 널 애지중지했을 거 아니야. 딴 여자한테 한눈 팔지도 않았을 거라고. 민우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최악의 망언이었다. 돈과 직함이 있으면 사랑해줬을 것이다. 없으니까 버린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다. 주위의 임원들이 혐오감 가득한 눈으로 민우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지수만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주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차가운 빗속 공기를 갈랐다. 민우는 흠칫 숨을 삼키며 지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수는 한 박자 쉬고 똑바로 민우의 눈을 응시했다. 신용받을 수 있는 미래를 스스로 내다 버린 겁니다. 민우의 심장을 차가운 손이 움켜쥐는 듯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재산이 없는 줄 알았던 나를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였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멸시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쓰레기처럼 버린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지수의 말은 민우가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본성을 백일하에 끌어내버렸다. 민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뻐끔뻐끔 입만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다. 저는 직함 덕분에 선택받는 아내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당신의 거짓과 허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저는 제 의지로 걸어 나온 겁니다. 지수는 그렇게 말을 맺고는 민우에게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조용히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고 검게 빛나는 차체는 빗속의 도시를 향해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다. 민우는 멀어지는 차의 테일램프를 그저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지수의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된다. 신용받을 수 있는 미래를 스스로 내다 버린 겁니다. 그 말대로였다. 대기업 임원이 될 기회도 따뜻한 가정도 전부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다. 자신의 오만함과 허영심이 스스로를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아, 나는 민우의 무릎에서 완전히 힘이 풀려 진흙탕 속에 푹 고꾸라졌다.
이제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는다. 그가 22년간 당연한 듯 부려먹었던 절대적인 내 편은 이미 그를 잘라내 버렸다. 강민우 씨, 동행하시죠. 경찰관의 손이 마침내 민우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몸이 건조한 금소금이 민우 인생의 완전한 끝을 알리고 있었다. 민우는 반항할 기력조차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순찰차에 짐짝처럼 밀어 넣어졌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윤홀딩스의 빌딩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드높게 빛나 보였다. 자신이 결코 발을 들일 수 없는 진짜 성공자들의 세계. 그곳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며 깔보았던 전처가 군림하고 있다. 순찰차가 출발하고 민우는 수갑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구청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지수에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 나한테 버림받은 거 후회하지 마라. 지금 그 후회의 불길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강민우 자신이었다. 차갑고 삭막한 취조실 안,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강민우는 파이프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눈앞에 투박한 철제 책상에는 그가 이전 직장에서 저지른 횡령의 증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의 형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며 서류를 가리켰다. 강민우 씨, 이게 예전 회사에서 넘어온 증거 자료 전부입니다. 발빼내봤자 소용없어요. 이중 장부 데이터가 이런 단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져 있는데. 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책상 위 서류를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회사 경비를 자기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쇄되어 있다. 난 억울합니다. 잠깐 빌린 것뿐이에요. 대기업 임원으로 이직해서 무조건 전부 갚을 생각이었다고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형사는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수중의 조서를 탁탁 책상에 정돈했다. 잠깐 빌렸다? 피해 총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데 그걸 고급 시계 사고 내연녀한테 명품 사주는데 다 써놓고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습니까? 그 말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대기업으로 이직해 임원이 되면 1억 원쯤은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 모든 것이 지수에게 버림받으면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제발 우리 엄마한테, 이명숙 씨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엄마라면 제 변호사 비용을 대줄 겁니다. 민우가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형사는 가엾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한테는 체포 직후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면회도 변호사 비용도 싹 다 거부하시더군요. 네. 민우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런 범죄자 자식 모른다. 2번 다시 내 이름 들먹이지 마라 라고 하시던데요. 당신은 부모한테도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 잔인한 사실에 민우의 멘탈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다. 이제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차가운 수갑의 무게와 함께 양팔을 무겁게 짓눌렀다. 같은 시각 유진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 거실에서 사색이 되어 있었다. 현관에는 정장 차림의 남녀 몇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다. 그들은 진아의 전 직장, 즉 민우가 횡령을 저질렀던 회사의 법무팀과 인사팀 직원이었다. 유진아 씨, 당신이 강민우 전 부장으로부터 받은 물품들에 대해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구매한 것들입니다. 법무팀 남자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통보했다. 진아는 뒷걸음질 치며 방구석에 쌓아둔 명품 상자들을 숨기려 했다. 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민우 오빠가 자기 맘대로 사준 거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아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자신은 피해자라고 어필했다.
하지만 인사팀 여직원이 서늘한 눈으로 진아를 노려보았다. 사정이 어찌됐든 피해 물품을 그대로 당신 수중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고요. 반환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당신도 공범으로 간주될 겁니다. 공범. 말도 안 돼. 이거 전부 중고로 팔아서 이번 달 월세 낼 생각이었는데 진아는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어 버리고 당황하여 입을 틀어 막았다. 민우가 구속된 지금 진아에게는 기댈 수 있는 수입원이 아무것도 없다. 대기업 임원 사모님이 된다는 꿈에 취해 모아둔 저금마저 유흥에 다 탕진해 버렸던 것이다. 물품은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또한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을 들어 유진아 씨는 오늘 자로 징계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징계해고. 진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승리자가 될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돈 없는 남자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이 가장 가치 없는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버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민우의 어머니 이명숙은 외풍이 심한 허름한 빌라의 낡은 방 안에 홀로 웅크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던 번듯한 단독주택은 이미 처분했다. 지수가 시댁의 빚을 몽땅 갚아주었다는 사실이 친척들 사이에 퍼지면서 맹렬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수 새아가한테 당장 그 돈 다 갚으시오. 못 갚겠으면 집안에 수치요. 민우 그놈 횡령건도 그렇고 다신 우리 집안이랑 상종할 생각 마시오. 친척들에게 인연을 끊기고 집을 팔아 지수가 대납했던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남은 것은 찬바람만 쌩쌩 부는 이 비참한 단칸방뿐이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다 지수 새아가가 말도 없이 빚을 갚아버려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명숙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원망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투덜대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며느리는 이제 없다. 아무도 이 고독한 늙은이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지수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 무미건조한 기계음만 어두운 방에 공허하게 울린다. 명숙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참한 며느리를 구박하고 멸시해 왔는지 그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이제야 명숙의 가슴을 처참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지수를 가볍게 여기고 깔보았던 인간들. 그들은 모두 지수가 직접 손을 쓰기도 전에 자기 자신의 거짓과 허영심에 발목이 잡혀 보기 좋게 자멸해 갔다. 반면 지수는 평온함 속에 있었다. 윤홀딩스 최상층의 넓은 회장실. 지수는 두꺼운 결제 서류에서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온화하고 맑았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잘라낸 그녀의 인생은 지금 새로운 빛을 향해 조용히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윤홀딩스 본사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은 오늘도 조용하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반짝이게 닦인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윤지수는 손에 든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차분하게 훑어보고 있다. 그녀가 걸친 것은 화려한 명품이나 보석이 아니었다. 최고급 소재로 단정하게 맞춰 입은 차분한 색상의 정장이었다. 방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노크되고 최 변호사가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들어왔다. 회장님, 새로운 사회 공헌 사업 계약서입니다. 관계 부처와의 조율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임원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그룹의 핵심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최대 주주로서 최고 경영자에 오른 후에도 결코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고급차를 여러 대 늘어놓거나 대저택에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일도 없었다. 그저 삼촌인 윤태성이 남긴 신용이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임원들이 퇴실한 후 최 변호사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목소리 톤을 조금 낮췄다. 회장님, 한 가지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민우 씨 건인가요? 지수가 조용히 재촉하자 최 변호사는 태블릿을 열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어제 재판에서 그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변제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도 지수의 마음에는 일말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복수를 이루었다는 어두운 기쁨도, 한때 남편이었던 자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슬픔도 없었다. 그저 먼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렇군요.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스스로의 몸으로 치르게 된 것뿐입니다. 최 변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와 불륜 관계였던 유진아 씨는 징계 해고를 당한 뒤 거액의 빚을 지고 유흥가를 전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였던 이명숙 씨도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독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치 없는 인간이라며 깎아내렸던 자들. 그들은 모두 지수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본인들의 허영심과 거짓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지수는 그 이상 과거의 인연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깊은 인사를 한 뒤 방을 나섰다. 넓은 회장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새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손에 쥔 고급 만년필의 서늘한 감촉이 기분 좋게 손끝에 스며든다. 문득 지수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22년간 그 자리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는 더 이상 없다. 반지를 뺀 자국도 완전히 사라져 원래의 깨끗한 손가락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계약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윤지수. 새하얀 종이에 새겨진 그 글자는 한없이 힘찼고 전혀 떨림이 없었다. 잃어버린 것은 사랑하는 남편도 따뜻한 결혼 생활도 아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인간과의 거짓된 인생이었을 뿐이다. 22년이라는 긴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창밖으로 드높고 맑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해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누군가의 생각 없는 말에 주눅들어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다.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며 살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내 두 발로 내가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삼촌이 맡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신용을 짊어지고서 고요한 회장실로 상쾌한 가을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지수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맑은 공기를 가슴 한가득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늠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이 없어 보일 때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 진짜 본성이 결정되는 것이다.